여보, 오늘은 왜 안 왔어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골목 안 대문 앞 플라스틱 의자에 할머니 한 분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내복 바람이었습니다. 발엔 슬리퍼도 제대로 걸치지 않았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그 김이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눈은 골목 입구를 향해 고정돼 있었습니다.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간절하고 고요하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박수님이었습니다. 올해 76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벌써 3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낮에는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딸 이름을 헷갈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오늘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어김없이 대문 앞으로 나가 의자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나갔습니다. 눈이 내려도 나갔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붙잡아도 사위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갈게. 늘 그 말이었습니다. 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매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평생을 걸쳐 지켜온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기억이 사라져도 끝내 지워지지 않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잊혀진 줄만 알았던 감정이 사실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살아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좁은 골목 안쪽에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담벼락엔 이끼가 피어 있었고 대문역 감나무에는 까치밥 몇 개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돼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골목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 집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76살 박수님 할머니, 딸 이정아, 사위 김민수였습니다. 이정아는 올해 48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지만 어머니 상태가 나빠지면서 2년 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남편 김민수는 불평 한마디 없이 따라와 근처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퇴근 후엔 늘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장모에게 짜증 한 번 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정아에게는 고마운 남편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정아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밥 다 됐어요. 얼른 들어와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까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스불을 줄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는 비어 있었습니다. 신발장을 봤습니다. 어머니 슬리퍼가 없었습니다. 이정아는 한숨을 내쉬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박수님은 거기 있었습니다. 대문 바로 앞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골목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은 꼿꼿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연신 피어올랐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골목 어딘가를 향해 고정돼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엄마, 추워요. 들어가요. 이정아가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박수님은 몸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왔어. 조금만 더. 누가요, 엄마? 누가 온대요? 박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목 입구만 바라봤습니다. 이정아는 어머니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억지로 끌고 들어가 봤자 소용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강제로 방으로 데려갔다가 어머니가 1시간 동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뒤론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옆에 같이 앉아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정아는 안으로 들어가 두꺼운 점퍼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자신도 패딩을 입고 옆에 앉았습니다. 두 모녀는 아무 말 없이 어두운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수님의 눈에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다 턱 끝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바라보는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정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야? 박수님이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이. 이정아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복동이. 아버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친척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이정아는 그 이름을 가슴속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박수님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밥도 몇 숟가락 뜨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자마자 깊이 잠들었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 쓰러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정아는 어머니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복동이.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치매가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는 와중에도 이 이름만은 남아있는 걸까? 이정아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정아는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이 아침에도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복동이. 짧고 낡은 이름이었습니다. 옛날 사람 이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정아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곁에서 자랐지만 그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친구 이름도 아니었고 어머니가 가끔 연락하던 옛 친구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이정아의 아버지 이명철은 이정아가 1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 박수님은 혼자서 이정아를 키웠습니다. 식당 일도 했고 청소 일도 했고 남의 집 빨래도 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속을 남에게 보여주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정아가 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을 차리면서 이정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복동이가 누구야? 박수님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췄습니다. 잠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복동이가 누구더라? 기억이 흐려진 것인지 말하기 싫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수님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정아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할머니 오복내는 올해 94이었습니다. 몸은 불편해서 요양원에 계셨지만
정신은 아직 맑았습니다. 기억력도 또렷한 편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릴 때 복동이라는 사람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낮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알았냐? 이정아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동이는 박수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박수님이 18살이던 해 같은 동네에 살던 남자였습니다. 집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여러 형제가 자랐습니다. 그 남자가 박수님을 좋아했고 박수님도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집안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어느 날 서울로 떠났습니다.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네 엄마가 한동안 밥도 안 먹고 알아누웠었어.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그러다 네 아버지 만나서 결혼한 거야. 목소리엔 오래된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외할머니도 그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정아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첫사랑. 치매가 수십 년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와중에도 그 사람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밥 먹은 것도, 어제 있었던 일도, 딸 이름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그 사람의 이름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대문 앞에 나가 앉는 것도,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는 것도 모두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어머니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결심을 세웠습니다. 복동이라는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드리고 싶다고. 어머니의 50년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해드리고 싶다고. 이정아는 그날 밤 오래도록 그 결심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정아가 복동이를 찾기 시작한 건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복동이. 본명인지 별명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외에 아는 것이라곤 어머니와 같은 마을 출신이라는 것, 서울로 떠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단서가 너무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아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외할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이정아를 보자마자 두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많이 나빠졌냐? 네 할머니. 요즘은 낮에 저도 못 알아봐요. 외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이정아 손만 쥐고 있었습니다. 이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복동이 성이 뭔지 혹시 알아요? 외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윤가였어. 윤복동. 어머니 성함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그 집이 네 엄마 고향 마을 버스 정류장 근처였어. 거기서 구멍가게를 했었거든. 이정아는 메모장에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윤복동. 버스 정류장 근처 구멍가게. 요양원을 나온 이정아는 바로 어머니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들은 대부분 헐리고 새 빌라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 골목골목이 기억에 남아있던 풍경이 낯설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그대로였지만 그 근처에 구멍가게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정아는 마을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이 모여 계셨습니다. 화투를 치는 분도 있었고 텔레비전을 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정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윤복동이라는 분 아세요? 한 50년 전쯤에 버스 정류장 근처에 사셨던 분인데요. 할머니 몇 분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시댁? 구멍가게 하던 그 집? 네, 맞아요. 복동이 있었지. 근데 그 아이 일찍 서울 갔잖아. 그 이후론 소식을 모르지. 또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복동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 연락이 다 끊겼지. 이정아는 실망했지만 표정을 추스렸습니다. 혹시 연락이 닿는 분이 한 분도 없을까요? 한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복동이 여동생이 아직 이 근처에 살지 않나? 안성인가 평택인가? 시집을 여기 근처로 갔다고 들었는데. 이정아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부탁드렸습니다. 이장은 이리저리 수소문해줬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 윤복동 씨 여동생 윤영자인데요. 오빠 일로 전화하셨다고요? 이정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네. 혹시 오빠분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가요, 지금 많이 편찮으셔요. 이정아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윤영자는 이정아에게 오빠 윤복동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윤복동은 19에 마을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일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밥을 굶어가며 아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괜찮다는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30대 초반에는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직원이 셋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차츰 커졌습니다.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40대에는 직원이 50명이 넘었습니다. 결혼은 40이 넘어서 했습니다. 주변에서 오래전부터 결혼을 권했지만 매번 미뤘습니다.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냐고 물으면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42의 지인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결혼이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건설 경기가 갑자기 꺾였습니다. 여러 현장이 한꺼번에 작은 문제로 막혔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궈온 것이 한 해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그 해에 떠났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다시 맨손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윤복동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밥은 혼자 간단하게 차려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시장을 보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동생 윤영자가 가끔 찾아왔고 그때만 얼굴을 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몸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이유 없이 떨렸습니다. 걷다 보면 다리가 뻣뻣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파킨슨병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8개월 전에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윤영자가 병원비를 댔습니다. 오빠는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혼자 넘어져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한 뒤로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아가 물었습니다. 혹시 오빠분이 박수님이라는 분 아세요? 제 어머니인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윤영자의 숨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님이 언니요? 네. 오빠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정아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영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지갑에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젊은 여자 사진인데 그게 수님이 언니예요. 부도가 나서 전 재산 날릴 때도 아내가 떠날 때도 그 사진만은 꼭 들고 있었어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정아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50년 넘은 편지를 장롱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낡은 지갑 속 사진 한 장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잊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늙어갔습니다. 그 사실이 슬프고 아프고 동시에 이정아의 가슴을 뭔가로 꽉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영자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오빠도 많이 편찮으세요. 오래 못 버티실 수도 있어요. 이정아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박수님의 하루는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몇 월인지 몰랐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금방 또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이정아를 보고 이 아줌마 누구야라고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정아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 정아예요. 엄마 딸이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수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이정아를 들여다보다가 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한 표정인지 그냥 넘어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주로 마루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도 같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같았습니다.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디 갔어? 왜 안 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이제 이정아도 알았습니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이정아는 마음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아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수님이 안방 장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롱 문을 열고 깊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정아가 무심코 바라보고 있자니 박수님이 오래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조심조심 정성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정아가 다가갔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박수님은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내 거야.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이정아는 억지로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박수님은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봉투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것이 종이가 아니라 사람인 것처럼. 그 손짓이 너무도 조심스럽고 다정해서 이정아는 차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박수님이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준 거야. 언제요? 아주 오래됐어. 서울 가기 전날 밤에.
목소리가 낮고 담담했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정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50년이 넘도록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잃고 홀로 나이를 먹어가는 동안 그 편지는 장롱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수님은 봉투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장롱 안쪽 깊이 넣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루로 나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이정아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기다림은 치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부터 시작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치매가 와서도 멈추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정아는 눈물을 참으며 빨래를 다시 개키기 시작했습니다. 윤영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가 만나겠다고 했어요. 이정아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요? 네. 수님이 언니 이름 듣자마자 바로 그러더라고요. 만나겠다고. 이정아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치매가 있는 어머니에게 이 만남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리 말을 해줘야 할까요? 복동이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혹시 너무 큰 충격이나 혼란이 오는 건 아닐지도 걱정됐습니다. 이정아는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일반적인 기억보다 감정 기억이 오래 유지됩니다. 오랜 기억 속 인물을 만났을 때 일시적으로 안정되거나 표정이 밝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남 자체보다 그 이후 반응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이정아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고민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말을 해줄까 말지 않을까?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가되 말은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보는 순간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있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만남 날짜를 잡았습니다. 3일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윤영자가 요양병원 쪽에 미리 말을 넣어 면회 시간을 길게 확보해줬습니다. 그 3일 동안 이정아는 어머니를 더욱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밤 대문 앞에 나가 앉았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정아에게 그 눈빛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 기다리면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긴 세월을 버텨왔는지 생각하면 이정아는 가슴이 꽉 차올랐습니다. 만남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정아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일 드라이브 가자. 박수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 좋은데. 박수님이 잠시 이정아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동이 있는데? 이정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안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박수님이 그제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맑고 환해서 이정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정아는 어머니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좋아하던 연보라색 블라우스였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히던 옷이었습니다. 박수님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흰 머리카락을 조심조심 매만졌습니다. 그 손짓이 젊은 여자의 것처럼 섬세했습니다. 이정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박수님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장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가끔 이정아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요양병원 입구에 윤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눈이 이미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정아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수님은 윤영자를 바라봤지만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302호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정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박수님은 문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정아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오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 놓인 손이 파킨슨 때문에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이정아와 박수님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윤복동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정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박수님을 봤습니다. 윤복동의 눈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수님도 멈췄습니다. 문 안쪽에 선 채로 침대 위의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윤영자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박수님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침대 옆에 섰습니다. 이불 위에서 떨리는 윤복동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떨리는 손이 박수님의 두 손 안에서 멈췄습니다. 윤복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한 줄, 또 한 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박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 한마디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정아도 윤영자도 문 밖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도 박수님만이 울지 않았습니다. 윤복동의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기다리던 사람이 마침내 와서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박수님은 윤복동의 손을 놓지 않았고 윤복동은 박수님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기억하려는 것처럼, 눈 안에 담으려는 것처럼.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이정아가 부드럽게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박수님이 윤복동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또 올게. 윤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복도를 걷는 박수님의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허리가 조금 더 펴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수님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대문 앞에 나가 앉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애타게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눈물이 흐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마치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곧 올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불안이 사라진 눈이었습니다. 이정아는 그 후로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데리고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갈 때마다 박수님은 302호 문을 열자마자 윤복동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이따금 박수님이 뭔가를 중얼거렸고 윤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 보였습니다. 윤복동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파킨슨병은 서서히 나빠졌습니다. 말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박수님이 오는 날이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들도 알아봤습니다. 저분 오시는 날엔 선생님이 많이 달라지세요라고 했습니다. 밥도 조금 더 먹었습니다. 표정도 살아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병원 마당에 벚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이정아는 2 사람을 휠체어에 태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박수님과 윤복동은 나란히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자 꽃잎이 하얗게 흩날렸습니다. 박수님이 손을 들어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꽃잎은 손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박수님이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윤복동이 떨리는 손으로 박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2 사람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웃음이 젊은 날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정아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내고 마침내 같은 봄 햇살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충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수님은 처음으로 저녁밥을 다 비웠습니다. 이정아가 맛있어요? 라고 묻자 박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맛있어. 그 말 한마디가 이정아에게는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 후로도 박수님은 매일 밤 대문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날도, 바람 부는 날도, 비가 내리는 날도. 그러나 그 기다림은 이제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기다림엔 그리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의 기다림엔 고요함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미 만났으니까요. 이미 손을 잡았으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사라져도 남습니다. 치매가 수십 년의 기억을 지워버려도 지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손, 그 사람을 향한 마음. 그것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뒤에도 그 마음만은 처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수님은 오늘 밤도 대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며 이제는 웃으면서 그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 눈빛은 18살 소녀의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 할머니를 매일 밤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